네, 지금부터 약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피오 이두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약학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일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약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재단 단장 박종환입니다. 요즘에 그 올림픽 보시느라고 굉장히 흥미진진하시죠. 근데 이 기록갱신이라는 게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자꾸 이 기록갱신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또 날씨도 왜 이렇게 더운지 하여튼 요새는 그냥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또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연구재단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구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연구비 선정률을 보면은 정말 재단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좀 더 예산이 더 올라가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측은 저희가 분야별 지원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 학문 특성을 살린 예산 분배를 지금 일종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이제 그 시행을 했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잘 좀 봐주시고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종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일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일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 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유형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일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약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약학 분야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분야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될 약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의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지원 체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1월에 약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해서 약학 분야 자문위원단 검토를 6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최근 5년간 기초연구 사업에 수행했거나 신청한 경험이 있는 약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응답해 주신 분이 289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문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구사업을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어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연구 확대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인연구 내에서 우수연구와 일반연구로 구분했을 때 어디를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연구 지원 확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연구의 세부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를 질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본 연구 같은 경우 70%의 연구자가 증액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중견 연구 유형 1 같은 경우는 1-1과 1-2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형 1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사업의 지원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질문했을 때는 기본 연구를 확대하는 기본 지원형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주관식 주요 의견으로는 기본 연구 연구비 확대, 일반 연구 지원 관례수 확대처럼 기본 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 의학학을 통합 운영하자라는 좀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검토해온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학학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약학 분야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 신청 통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약학 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 유형을 도출하였고, 그 지원 포트폴리오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립 개요입니다. 우선 그 약학 분야 포트폴리오의 적용 대상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다만 RLRC처럼 융합적 성격이 강해서 특정 분야에 소속이 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최초혁신 실험실처럼 그 선정 평가 후 추가 지원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그 분야별 지원 체계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그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을 적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예산 배분은 최근 3년간 그 약학 분야에 지원됐던 연구비 비중, 그리고 그 연구자 수의 증감 같은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약학 분야는 지금 저희가 약학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크게 보면 약학 분야는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과 함께 의학학 2 분야로서 예산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학 2 전체로 예산을 배분받고 사업 유형과 단가는 이 의학학 2 분야에서 통일해서 운영하지만 그 세부 분야별 예산 배분과 그 운영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 약학 분야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 연구의 연구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신진의 연구비를 1.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좀 감액을 하고 대신 보다 넓은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 전 사업에서 후속 연구는 폐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신규 과제와 같은 예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속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가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그 후속을 받으실 만한 분들은 신규와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폐지를 하고 대신 신규를 그만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폐지의 적용은 22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21년까지 선정된 과제는 선정 당시의 룰대로 후속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MIC 같은 경우 기존에는 그 의학학단 내에서 MIC가 그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자율경쟁으로 결정되는 구조였는데 내년부터는 약학 CRB 내부끼리 경쟁을 하여 그 약학에서는 그 MIC가 무조건 선정되는 이런 분야 간 경쟁 구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사업 구조에서 22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 변경 내역과
예산 배분 결과를 고려한 결과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2년에 하나 정도, 그리고 중견 연구는 매년 50여 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연구는 43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고, MIC 같은 경우는 그 약학 분야에서만 5년에 4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즉 5년에 한 번 정도 빼고는 매년 MIC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실은 매년 신규 과제 3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투자 포트폴리오대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 약학 분야가 중기적으로 어떻게 지원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2020년 281개 과제에 446억 원이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그 418개 과제에 6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 연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35개 과제에 207억 원이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184개 과제에 272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20년 68개 과제에 31억 원이 지원됐었는데 23년에는 119개 과제에 60억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리더와 집단 연구 등 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좀 별도로 분석을 해본 결과 리더 연구는 2년에 하나 정도 선정을 해서 총 4개 내외가 그 지원할 예정입니다. MIC도 마찬가지로 5년에 4개 정도가 약학 분야에 배정돼서 총 6, 7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실은 매년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총 9개 정도의 기초연구실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사업의 포트폴리오대로 지원됐을 때 각 사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기본 연구로 현재 전체 연구비 5.8% 수준인 것이 8.6%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연구를 지원할 경우 약학 분야에서 연구 수혜율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수혜율은 연구 수행 의지 인력 중 실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인력을 수혜율이라고 하고 있는데 20년 52% 수준에서 23년에는 67%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약학 분야에서 분야별 지원체계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22년 이후 약학 분야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그 지원 계획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규 과제 접수를 받아보면 그 어떤 특정 분야에 그 신규 과제 접수가 많이 몰려서 선정률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은 선정률이 높고 이런 식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이고 그 의학학 단장님과 함께 약학 분야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그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서 개인, 집단, 하반기 개인 등 연중 3,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설명드리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그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자 여러분의 그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그 아까 자문위원회 추가 검토를 거쳐서 그 약학 분야의 지원 포트폴리오를 8월 말 정도까지는 좀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22년 약학 분야 지원 계획을 10월 정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22년 신규 과제는 11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쪽 메일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착석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생애천 연구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약학 분야는 실용학문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연구 외에도 다양한 실무 경력 등을 통하여 임용되는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전 생애천 연구의 경우 40대에 임용된 분들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약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천 연구 지원 연령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무 경력 등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었으나 임용 시기가 40대 초중반이라는 사유로 생애천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다소간의 개선의 여지 및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계 질의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박종환 단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뭐 학문의 시작이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랑 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야별 일함은 약학계 산업분과회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전 배분된 예산을 지원자들에게 미리 공개할 계획이신지요? 세 번째, 신규 과제 선정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신규 과제 선정자들에게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각 사업별 우수 수행 사례 소개, 시기별 수행 태스크 소개,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향후 과제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는 전략 소개 등을 제공하여 수월한 연구 수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추천 시 평가위원들이 적어주신 의견들이 최종 추천에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향후 다음 과제 선정 시 참고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지 그것 또한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분야별 지원체계 분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 CRB 분야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따라서 약학계 산업 분과의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 전문위원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분야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배분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매년 그 시행 계획 및 신청 요강상에 선정 과제 수 등을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과제 선정자들에게 따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작년까지는 신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신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주셨던 게 평가위원들이 적어주신 의견들에 대한 부분 최종 추천에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시게 되면 평가 의견을 적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 점수도 같이 이제 주시게 됩니다. 선정할 때는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평가 의견은 그 이제 신청자에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 다음번 또 신청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하나는 이제 선정되신 과제인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하실 때에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분야별이라는 거는 약학 전체가 한 분야입니다. 이거 분과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율 관련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견 연구의 의무 참여율이 30%입니다. 유형 1-1인 경우 연구비가 1년에 1억에 불과하지만 참여율이 무려 30%이기 때문에 타 연구 과제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중견 과제 내에서도 연구비가 가장 작은데 참여율이 같습니다. 일부 타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5억에 50%인데 1억에 30%는 너무 과도하게 생각됩니다. 개인 과제는 한 과제만 수행할 수 있는데 중견 과제의 참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됩니다. 연구비에 비례해서 참여율이 결정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사업별로 최소 참여율, 필수 참여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 연구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른 차등 없이 모두 30%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구 사업에서 이 최소 참여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과도한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좀 이 기초연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고 좀 선정됐으면 여기에 좀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수 참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유형에 따라서 좀 차등 완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이것도 타당한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은 1억에 대해서 30% 참여는 사실 좀 높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걸로 픽스할 게 아니고 충분히 저희도 이거를 좀 검토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상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약학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과 그리고 박종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약학 분야의 2022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